김용민 브리핑 수요일 2부 순서. 수요일엔 빨간 경제를.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정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지난 그 총선 출마하셨을 때 저희 그 김용민 TV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정말 제가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네. 대권 주자가 나왔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권 주자. 대권 주자. 왜 그 꿈을 안 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사가 닮아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낙선하시고 네.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이 낙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만은. 네. 자, 선거 이후 처음 뵙습니다. 지금은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실 것 같은데. 예. 주말에는 보통 부산에 있고요. 아직까지. 이번 제가 지난주에 지역위원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관리를 잘 해야겠다. 네.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도 좀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네, 주말은 네, 보통 부산에 있고 평일에는 서울에 이제 국제대변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대변인 사실 처음 들어보는 직제인 것 같아요. 이 국제대변인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국제대변인은 이제 우리 당을 해외 언론 외신에 정확히 알리는 일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우리 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자리고 상대 당도 뭐 국제국은 있지만 국제대변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 언론 외신과 당을 연결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대변인을 외신에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당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집권 여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우리 당도 외신의 중요성을 옛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게 비상금 무보수직이라서 팀도 없고 그래서 좀 원워먼 쇼가 지금 되고 있어서 원워먼 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일을 잘한다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미래통합당에도 국제대변인직이 신설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무슨 너무했다. 일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경제 전문가라서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업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경업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이 당에 영입될 때부터 화려한 이력으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에다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까지. 와, 대단합니다.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학자다. 이런 평가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선임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경제 문제를 자문해주고 그다음 필요한 나라에는 돈도 빌려주고 또 아주 구체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요. 주로 저는 사실 구소련이나 구공산주의 국가들, 체제전환 국가들의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국제기구에 간 것도 북한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체제전환 국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WTO에 가입하는 거, 시장 개방하는 걸 도왔고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랑 같이 유라시아 이코노믹 유니언,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거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버전인데요. 그거 만들 당시에 무역 협상을 도왔고 또 경제 효과 같은 걸 분석했고요. 키르기즈스탄 같은 섬나라에서는 나눠 있거든요. 북동으로 거기 이제 통일 협상을 했고 통일 협상까지. 통일 협상을 제가 2년 반 동안 했는데 결렬돼서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낙선을 시키나. 나 참 그 화가 나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지금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기술이 이제 우리 일자리를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뭐 일자리 양극화도 커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책을 관련된 책을 냈습니다. 세계연맹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요. 네. 반기문 형님 같은 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굉장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세계로 발을 뻗게 됐는지. 제가 한국 나이는 41이에요. 80년생이면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 왔으니까 청년이라 그러지 어디 가서 제가 청년 소리를 듣게. 에이, 별 말씀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 세계은행에 7년,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4년 그렇게 11년 일했고 그 전에 이제 삼성에서도 4년 총 15년 정도 일했고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를 일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이제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경력이 제 또래 다른 박사들보다는 좀 많은 게 있고요. 뭐 박사가 5년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더 경력이 더 많은 게 있고 또 뭐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 나가 보니까. 그렇죠. 뭐 지난번에 KBS 국제 라디오 나가서 방송하시는 거 그 심세돈 의원 그 교수인가요? 그 양반하고 같이 방송하시는 그걸 거 보셨어요?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야, 이 발음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사실은 제 발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는 토종이라서 한국에서 다 이제 있다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 가본 게 외국에 처음 간 거거든요. 신 교수보다 낫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쉽습니다. 그러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언어라는 것은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최지은 대변인께서 아주 탁월한 컨텐츠, 탄탄한 컨텐츠를 한번 좀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추경 같은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또 다각도에 또, 이 경기가 하방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전문가로서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방향은 아주 옳습니다. 방향은 옳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 추경은 좀 이제 긴급 재난을 위한 거니까 좀 빨리 되고 있지만은 뭐 한국판 뉴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린 뉴딜 얘기 나오는데.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데에 들어 돈을 이제 넣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까지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고 뭐 저는 그것을 할 때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술이 마치 어디서 툭 떨어진 것처럼 이 기술을 이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술도 우리 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정부가. 근데 지금까지는 디지털 기술이 대부분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어요. 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터넷도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뭐 전자상거래도 하기 쉽고,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잘 못 읽는다거나, 뭐 이렇게 교육 안 받는 분들은 전자상거래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버는 이윤 창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근데 저소득 국가나 또 중국의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민간이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한테 더 소득 분배가 좋도록 이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중국의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빌리지가 있는데 중국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알리바바랑 중국 정부랑 같이 돈을 넣어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이제 정부 지원으로 이제 중국 전국에 이제 수출을 하도록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그분들이 쓸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게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분배가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분배가 증가하도록 쓸 것인가. 이것을 그리고 그 기술 방향을 노동 대체가 아니라 노동 증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화가 많이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그런 시대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노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더 이익이 되도록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노동은 다 기계한테 맡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예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타이프라이터가 네. 이렇게 썼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컴퓨터가 생겨서 예. 타이프라이터 없이 그냥 뭐 훨씬 워드로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타이프라이터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원고를 쓴 걸 그렇죠. 타이프라이터가 이걸 받아서 하다가 치는. 이제 다시 컴퓨터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쓰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쓰는 사람의 일자리보다는 네.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뭐 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든 것보다 생긴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숫자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예. 계속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사회 안전망이고 그렇죠. 또 동시에 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그 재분배를 시켜야 되는 것이 사회 네. 문제인데 예. 그게 지금까지 뭐 복지국가, 뭐 예. 포용적 성장에 대한 얘기였다면 저는 네. 여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 일자리를 만들 때 이 기술, 이 컴퓨터 같은 일자리를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생길 때 이 타이프라이터들도 거기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기술을 타이프라이터가 컴퓨터를 쓰면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이제 축소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소득이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공공이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그림에 봤을 때는 이제 기계라는 새로운 노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잉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전체로는 잉여가 커졌는데 이게 그 기계와 자본가들한테는 집중되고 노동자들한테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분배하자 이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기본소득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잉여를 벌써 많이 만들었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누구한테까지 어떻게 재분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이제 이 기본소득 같은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은 너무 환영하지만 지금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뭐 고용안전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이게 약간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뭐 이 당이 맞고 저 당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정책을 설계할 그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환의 방향에서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서 큰 그림으로서 정책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 기본소득 논의도 거기에 맞게 또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항상 뭐 3차 산업도 그렇고 2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산업혁명마다 줄어드는 일보다 생기는 일이 더 많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뭐 넷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4차 산업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중에서도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도 쓰긴 하지만 한번 들어봤다 이거지. 이게 뭐 전 국가가 나서서 4차 산업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는 뭐 디지털 기술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딱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네이밍도 없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그 회장이 한번 얘기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재밌는 말 이 정도로 기억을 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국가 선도 프로젝트가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한국이 조금 너무 오버했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이걸 이렇게 치고 나가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 그 산업의 변화 상황을 또 함께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안인데 재난지원금 문제는 그야말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이 밑바닥 경기를 살렸다는 평가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재난지원금이 밑바닥 경기를 살렸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재정 승수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1달러 뭐 우리가 1,000원 썼을 때 1,000원만큼 효과가 나오냐 이렇게 보는 승수도 기존의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 이번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을 한 20만 원 받았는데 네.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저 무슨 그 은행에다가 재워놓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쓰단 말이죠. 네. 써서 이렇게 20만 원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간 거. 네, 그래서 네. 또 누군가의 또 소득이 되는. 그렇죠. 이걸 예, 바로 예. 승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아주 네. 뭐 한 200명한테 물어본 설베이 정도만 네.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이게 1보다는 낮아요. 20만 원보다는 그렇죠, 낮아요. 당연히. 낮는데 네. 보통 옛날에는 뭐 0.1, 0.2 그랬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주면 2만 원 효과가 더 나는 아주 작은 경우였는데 이번엔 한 뭐 0.5까지 된다 이런 수치도 있지만 이 샘플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일반화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체감하기에도 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은 네. 이 카드 쓰려고 네.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상인들이 많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네. 기한 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워놔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원래는 우리가 다 기부를 해야 되지만 저도 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봤거든요. 이거 네. 쓰는 게 어떤지 보려고. 네. 근데 이거를 그 마지막 날까지는 쓸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썼지만 마지막 날 전에 다 쓰겠죠. 어떻게 해서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그러면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재난지원금 추가로 일단은 코로나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2차 웨이브가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차 대유행. 예, 2차 대유행이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한 번 주고 또 이번에 또 주고 그럼 3번 주고 4번 주고 5번 주고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뭐 여력이. 그래서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언제 한 번 더 줘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고소득자는 빼고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뭐 그 행정상에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 주고 연말정산 때 세금 때 좀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방식도 좋죠. 실제로도 그렇게 전부 지급하자, 온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그런 방안이에요. 실은.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수출 주도형 국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뭐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됐고, 또 자국 기업의 해외 공장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이게 또 강화되고 있는데. 결국 내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가장 큰 손해를 볼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가 인구도 뭐 이렇게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수출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었고 유일한 개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미국은 법인세를 낮춘 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돌아왔지만은 글쎄 말입니다. 한국은 리쇼어링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이유가 시장 때문에 진출을 했지 뭐 법인세나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장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팔려고 큰 시장에서 뭐 중국 시장, 뭐 미국 시장에서 팔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면은 그 뭐 한국에서 가지고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이상은 뭐 한국에서 만든 게 외국에서 만든 것보다 수출했을 때 더 비싸고 한국 시장은 작고 그러면 리쇼어링이 사실은 아주 큰 규모로 몇 개 사업 아닌 이상 큰 규모로 사실 오는 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때문에 그렇게 그 해외로 나가는 거군요. 우리 저 조선일보 이런 거 보면은 노조 때문에 또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이래서 나가는 것처럼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막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실제 기업들한테 뭐 여러 기관에서 물어본 여러 조사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시장이었고 뭐 그 법인세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낮고요. 뭐 규제는 사실 얘기를 해요. 규제도 얘기를 하는데 임금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노동 경직성 규제가 사실은 더 크고 임금은 좀 작고요. 사실 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똑같은 돈을 받고 더 많이 생산을 하는 거는 노동자 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장비라든지 그 그렇죠. 노동 환경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을 아니면은 경영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뭐 노동 시장의 문제, 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된. 그건 뭐 실제로 기업들한테 말을 해도 그건 말이 맞지 않는 네. 문제고, 리쇼어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미국같이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리쇼어링을 한 예가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인데요. 예. 독일의 아디다스 그 신발 공장이 원래는 방글라데시에 있었어요. 독일이 그걸 문을 닫고 예. 독일에 다시 예. 세웠는데 그 이유가 3D 프린팅으로 신발 만드니까 더 싸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했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3D 프린팅 일을 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쇼어링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혁신 산업에서 좀 더 기계가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지금 이렇게 단가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지금 기존의 제조업에 하겠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잠깐 이럴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에서 아주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면서 또 국제 문제 전문가기도 하세요. 사실은 국제 문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오니까 예. 우리 당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러면 너가 국제 전문가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국제 전문가라고 명함 파고 다니면은 네.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그거 무슨 뭐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국제 전문가야 이러면 그냥 국제 전문가가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오늘부터 국제 전문가. 네. 얼마 전에 말이죠.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주문하셨는데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의 합의를 비준하라. 맞습니다. 이런 네. 뜻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 중에는 남북 문제 해결로 우리나 북의 경제 영토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비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난관에 봉착했다고 봐야 됩니까? 난관인데 네. 오늘 북한에서 이제 그 대남 관련한 뭐 군사 행동을 좀 자제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걸 봤거든요. 네네. 제발 이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데 네.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북한 문제를 비핵화는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정치 문제로만 외교 문제로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네. 우리 북한 문제를 개발의 문제로 바꾸는 개발의 문제? 일에 하고 싶어요. 제가 세계은행에서 한 게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네, 개발이었잖아요. 예. 한국도 옛날에는 세계은행에서 돈을 받았어요. 네. IMF 때도 사실은 IMF랑 세계은행에서 같이 받았고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의 그 첫 항구 우리 부산 북항이 세계은행 자금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가난했죠, 이제 그때. 돈을 줘가지고 예.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도와줘서 그 나라가 더 잘 살도록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개발인데 네. 저는 북한을 개발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때 북한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 선결돼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개발 중에는 이 철도 연결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좀 하시면 안 되나? 그건 네. 월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월급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뭐 통일부 장관을 한다면은 네네네. 뭐,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더라도 네. 한국 와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북한 개발은행 작게는 아니면 크게는 뭐 예. 무슨 동북아 평화은행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세계은행의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북한의 차관을 빌려줄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네, 북한은 유엔엔 가입돼 있지만 네. 세계은행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대북 제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예. 세계은행의 가장 큰 주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주도한 국제기구를 만들면은 국제기구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 국제기구.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돈 주는 게 아니고 그 국제기구가 자기가 채권을 발행해서 북한에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퍼주기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고 또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북한 뭐 통일 준비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속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뭐 독립된 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립국, 뭐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도 조금씩 같이 넣으면 이게 국제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 경제를 개발해서 뭐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여기 있고 북한이 여기 있으면은 그 갭 때문에 통일 비용이 크다 이러고 통일 반대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한 이 정도로 잘 살면은 갭이 작아지면 통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어떻게 하면 북한을 지금보다 잘 살게 할까? 그게 저는 북한 개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이제 통일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개발할 때 그 선의를 또 인정해주지 않겠어요, 북한이? 네, 맞습니다. 이것도 네. 괜히 지금 또 우리가 북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 이러면은 이건 뭐야 이거 의도를 자꾸 해석하게 네, 되고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야 벌써 정말 끝났어요? 시간이 너무나 아, 금방 그렇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볼턴 회고를 어떻게 보셨어요? 볼턴 회고는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분이 굉장한 극우이기 때문에 볼턴이 예. 극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네. 평화를 위한 이런 우리 대화의 노력은 시간 낭비다. 네. 제재를 더 많이 해야 이거는 군사적인 전략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북한, 이란 뭐 이렇게 다 같이 시각을 모두 같이 보는데요. 극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워싱턴에 굉장히 많았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특히 공화당에 많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 민주당에 또 우리 민주당과 우리 한국의 민주당과 이렇게 코드가 맞는 인사가 별로 없어요. 미국 민주당조차. 그래서 지금 뭐 설사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의원 외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조차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버리니까 대개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소통의 부족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통의 부족. 우리 당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하셔야겠네. 저는 지금 사실 권한도 없고, 제 의원도 아니고,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셔야지. 너무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화가 났던 분이 뭐냐면은, 아니, 무슨, 김도비가 뭐에 필요하다고 김도비를 뽑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말 국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 아니 정말 부산의 미래를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이런 양반을 왜 국회에 안 보냈는지. 너무 참 속이 상합니다. 예. 아유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님 좀 고정으로 좀 모시라고 막 청취자들이 막 성합니다. 그래요?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하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무식하지만은 이게 또 이 말을 끌어내는 또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말 재밌게 하시고 그러세요.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은 저희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꼭 한번 고정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예. 저희는 뭐 꽁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는 항상 이 최지은 대변인의 그 어떤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부산에 한번 할까요? 부산에서 생방송 라이브. 알겠습니다. 부산에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우리 최지은 대변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무슨 일이든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 민주당의 미래를 만드실 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실 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과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세심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녁 8시 반부터는 월요일 관훈 라이트 클럽, 화요일 정치 부심, 수요일 히히 히스토리, 목요일 꼼찰총장이 방송됩니다. 깊고도 넓은 방송, 여기는 김용민 TV입니다.